첫째,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라. 두 번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을 하십시오. 세 번째,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하십시오. 근데 어리석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겠냐? 안녕하세요. 오해 책방입니다. 오늘 김형철 교수님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최소한의 철학 지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랜드마스터 김형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을 어느 방송이든 강연이든 한 번쯤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라도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서양 현대 윤리학으로 박사를 했는데요. 존 롤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배 정의 문제를 다룬 그 사람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 이후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신촌 캠퍼스에서 28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9년에 퇴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베스트 티처 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연세대학교 1700명 교수 중에 네. 베스트 티처를 선정하는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전무죠. 네. 후무가 왜 또 후무냐? 제가 받고 난 후에 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다음 해에 대한민국 인문학 베스트 네. 티처상을 받게 됩니다. 네네. 이것도 역시 전무후무입니다. 혹시 같은 그 해에 처음 생겼어. 그 다음 해부터 없어졌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리 CEO라고 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맞습니다. 네. 거기서도 대한민국이 내노라 하는 그 철학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제가 또 베스트 티처로 되는데 그것도 전무후무야. 이야. 그 전에도 없고 그 해 처음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다른 강사들이 네. 항의가 빗발쳐가지고 없앴대. 그래서 전무후무한 전무후무 삼관왕이십니다. 삼관왕을 그랜드 슬램. 와. 은퇴를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철학자가 은퇴가 없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철학 교수는 퇴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철학자로서는 퇴임이 없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개인적인 고민을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30대는 40이 되면은 조금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40대는 50이 되면 좀 아는 것도 많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50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또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큰 산처럼. 그렇습니다. 권력, 명예, 부, 이 세 가지를 다 거머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 명예, 부 다 거머졌어. 그런데 막상 거머쥐고 나니까 세상 사는 게 허무한 거야. 이게 다야? 내가 이거 가지려고 내 젊은 청춘 다 보내고 건강해지면서 살아왔던가. 도사를 찾아갑니다. 도사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거의 광고 카피 수준입니다. 한평생 배우러 왔다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죽는 날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늘 하신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맨날 배우기만 하면 뭐하냐 그랬더니 인생 자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면 지 1000명이라고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0이 돼도 나는 왜 여전히 배워야 될 게 많고 어깨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이럴까?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배움이라는 것을 갖다가 결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다 그럼 괴로운 상황이 오고 고통이 느껴지면 이것도 다 성장통이다. 내가
더 크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네. 맞는 거다.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인생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자신의 책 형이상학 제1권 1장 첫 문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원한다. 공자님의 논을 읽어보셨죠? 예. 제가 또 어디 강연 가가지고 읽어봤냐 그랬더니 그랬을 때 물었어. 네. 첫 문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활. 이게 자활은 이게 그냥 추임새로 본문 문장이 뭐냐고. 예?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라. 배우고 또 익히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서양 철학의 최고봉인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양 철학의 최고봉인 공자가 공이 자신의 책 첫 문장을 배움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똑같네요.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예. 이게 배움이 부족하고 깨우치지를 못한다.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이야. 오죽했으면은 공자님께서 조문도 석가사.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깨우침이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우침을 받으려고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와. 저 혼자 고민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고. 아닙니다.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교수님,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고요. 또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 많고. 맞습니다. 또 지금도 막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인생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 혹은 꼭 추구해야 될 어떤 근원적인 지혜? 그게 있다면 뭘까요? 요즘은 흔히들 왜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AI가 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를 추천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또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계획표를 짜줘.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권합니다. 첫째,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해라. 지금 정답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분들은 AI를 갖다가 검색 기능으로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사는가?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을 하십시오. 아무짝에도 무슨. 그렇습니다. 이게 쓸모 있는 질문을 자꾸 하는 거는 실용적인 답만 안 나와.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을 던지면 실용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나가 다 빤히 알고 있고 그거는 질문으로서 성립조차 안 한다. 라고 빤히 알고 있는 질문인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나서 하고 어떤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철학자들은 늘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철학자들에게서 만약에 뭔가를 배우시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앞만 물어봐야 정답도 안 나오고 아무짝 뭐 그거 묻는다고 해서 돈이 되나 뭐 쌀이 만들어지나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네. 그리고 아주 저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 어. 그렇게 생각이 드실 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는 거. 이게 바로 성찰하는 질문입니다. 성찰하는 질문. 이게 바로 성찰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 뭔 소리? 그 선승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화두를 하나 딱 잡아놓고 돌을 닦거든요. 그 화두라는 게 들어보면 진짜 어리석기 짝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뭐야 그게? 아무 감흥이 안 오잖아요. 수준이 낮아서 그래. 자기 수준이 낮아서 그 아무 감흥이 안 오는데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건 또 뭔 소리? 하면서부터 인간은요 마음속에서 뭔가를 느끼게 돼 있어요. 타고났습니다. 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애가 눈 뜨면서부터 어렸을 때 뭐 질문을 막 던져. 하루에도 애 엄마들 물어보세요. 옛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들이 뭐 아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뭐 나중에 되면 야 좀 그만 물어라.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 100번은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네. 네. 근데 그거를 그 어린아이의 호기심 요거가 바로 철학자의 마인드입니다. 이거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박수 막 치고 이러고 제가 교수님 인터뷰 전에 롱테이블에 최근에 인터뷰한 영상을 봤어요. 교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올해 철학과에 지원한 학생 수가 역대급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실 때 교수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철학과에 지원했을 때 교수님이 받았던 시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 그 지난 긴 시간 동안에 철학을 대하는 대중적인 시선과 시대가 철학을 요구했던 그 여러 가지 시선들을 함축적으로 교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면접을 하면은요, 학생들 중에 부모의 그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신청한 애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대개는 제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뭐 이러고 와서 면접장에 앉아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물론 뭐 개 중에는 뭐 정말 뭐 네가 결정한 거는 지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지원율도 대개 보면은 뭐 3대1, 5대1을 넘은 적이 잘 없고요. 지원율이 낮습니다. 그게 뭐 주변에서 다 말리니까. 근데 이게 17.8대 1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와.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학생들이 뭔가 또는 학부모님들이 뭔가를 느끼지 않았을까. AI가 답하고 질문은 사람이 하면 질문을 제대로 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거냐. 그 철학자들이 질문을 늘 하던 게 이제는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 그 성공한 리더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은요. 네. 이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질문. 와. 꼭 노트북, 컴퓨터는 키보드가 달려 있어야만 되는가? 네. 터치 스크린으로 하면 안 되는가? 누가 물은 질문입니까? 네. 스티브 잡스가 던진 그 질문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기본적으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고 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를 가진 철학자다. 그 사람은 수지타산이 숫자가 지금 어떻게 변동하고 있느냐에 민감하지 않았고요. 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소비자 설문조사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오히려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고는 딱딱 허를 찔러서 제품을 내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질문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답도 잘못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조금 추가적인 질문이긴 한데 좋은 질문은 뭘까? 좋은 질문. 예. 나를 깨우쳐주는 질문. 깨우쳐주는 질문.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깨우쳐줄 수 있는 질문.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정답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기가 깨우침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와, 이 박수 진짜 나무나. 맞습니다. 제가 교수님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철학의 힘이라는 책을 그것도 좋은 책이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첫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맥락을 확실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철학 지식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은 굉장히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체가 그렇죠. 말로 하면 어투가 굉장히 다정하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쓸 때 상상한 독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머릿속에 제 손주를 늘 떠올리면서 했습니다. 손주가 요번에 고1이 됐는데요. 걔한테 어떻게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책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저자가 독자한테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독자들로부터 듣고 싶어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듬어 나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저한테 좀 이메일 좀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답장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죠. 당연히.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연 나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강연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듣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1997년부터 2007년에 태어난 Z세대, 뭐 MZ세대라고 좀 확장하기도 하는데 이 세대들이 부모보다 IQ가 낮은 최초의 세대다.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추천사를 보면 김용권님의 추천사입니다. 최소한의 철학 지식은 마치 멈춰있는 사유의 호수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조약돌과 같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대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지금 사유가 정말 멈춰있는 걸까? 아니면 사유의 방식이 뭔가 바뀐 걸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이 우리한테 주는 편리함과 혜택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다리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I를 너무 과다하게 의존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SNS에 너무 탐닉하게 되면 사색하는 기능, 사유하는 기능이 자꾸 퇴화하는 거죠. 검색의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의 머리로 생각 안 하는데 그럴 때라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 건가는 우리가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답만 사유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도 사유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게 지금 제가 초지일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예. 철학의 힘은 결국 질문의 힘이나. 질문의 힘입니다. 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라. 또 AI를 지금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뭐 논문을 비유 든다면요.
분석과 조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AI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너는 판단하고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다음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게 그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과정을 내 안에서 생략해 버린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선택할 때 그 선택은 과연 정말 온전한 선택일까? 또는 교수님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석박사 논문을 쓰거나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이전에 그릴 때 뭘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냐면 귀부인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네. 거기서 돈을 받고 이제 초상화를 건네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카메라가 등장한 거예요. 카메라가 훨씬 더 잘 찍어. 위기의식이 생기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많은 화가들이 뭐 붓을 꺾기도 하고. 근데 일부 화가들은 그 카메라를 적이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 친구로 받아들였어. 그전에는 귀부인 보고 뭐 일주일 내내 같은 포즈를 취해라. 그래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화장 뭐 계속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차가닥 한번 찍고는 네. 사진 보고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부인도 굉장히 좋아. 아니 포즈 맨날 같은 거 막 2시간, 3시간씩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취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진기를 자기가 그림 그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돼. 그전에는 이 풍경화 그리려면 이제를 들고 나가가지고 맞습니다. 야외에서 그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날도 또 가고 그 다음날도 이거 이제를 무거운 걸 낑낑 대고 하는데 이제는 차가닥 한번 찍고는 집에 와가지고 그거 보고 스튜디오에서 아뜨리에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청소년들 경우에는 사유의 깊이를 채 해보기도 전에 검색으로 AI한테 다 의존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층위를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 성인들하고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네. 그 디지털 기계를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층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왕내친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럼 AI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답이 나왔다. 네. 그럼 그거가 내 건가? 아니면 AI가 글을 쓴 건가? 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결국 그 AI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자신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AI가 답을 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었어. 네. 그럼 그건 그 사진 작가가 찍은 겁니까? 카메라 겁니까?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가 찍은 거죠. 네. 왜? 앵글을 어떻게 잡고 구도를 어떻게 하고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명암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맞습니다. 이 모든 구도는 설계는 사진 작가가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진 작가 거죠. AI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 AI가 거짓말 한 거를 이게 거짓말 한 줄도 모른 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 예. 그 AI가 잘못된 겁니까? AI한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답입니다. 네. 최근에 말이죠. 예. 그 이제 사진을 예술 작품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 줄 아십니까? 사진 작품으로 예술성이 최고로 올라간 거는 이게 뭘 찍은 것인지가 애매모호한 거야. 이게 지금 의자를 찍은 건지 밥상을 찍은 건지 어느 앵글에서 찍었는지가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나는 이거 밥상이라고 봐. B 심사위원은 아니야 이건 걸상이야.
막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는 어. 그 작품이 예술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어머나. 알 듯 모를 듯 한데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그래서 결국 화가들이요 네. 추상화를 왜 그리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아, 카메라 때문에 추상화를 그리기. 맞네요. 왜? 카메라는 추상적인 사진을 못 찍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AI하고 콜라보를 하는 거죠. 그 힘이 이 최소한의 철학 지식이 다 들어 이때니까 난 정말 아마 사서 보실 거야. 아, 그럼요. 책의 전체 이제 구성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뭐 침대에서, 그다음 거울 앞에서, 학교 안에서, 그렇죠. 책상 앞에서 이렇게 6개의 장소를 매개로 삼아서 또 그 안에서 질문을 5개씩 이렇게 30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장소를 매개로 삼은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자동차 키 예. 보관을 할 때 네. 어느 특정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 틈나는 대로 아무데나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한 군데 정해놓습니다. 정해놓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어? 왜냐하면 네. 그 장소하고 물건하고 일치시켜 놓으면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았으면 네. 한 5분 지나면 그게 어디더라? 뭐 이게 다 까먹어요. 근데 어느 장소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요. 아, 맞아. 거기지. 하고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억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비유적인 겁니다. 꼭 뭐 학교에서는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침대에서는 저 질문. 아무 질문 그냥 편하게 던지세요.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게 찾아갈 때 그게 훨씬 편하고요. 네. 고대 그리스에 네. 기억의 궁전이라는 기억술이 있습니다.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네. 기억의 천재라고 들었는데 네. 그때 그 방법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철학 지식 안에는 네. 기억의 궁전이 6개의 기억의 궁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갔다가 침대로 갔다가 뭐 다정함과 친절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책 읽은 학생들은 네. 제가 볼 때 수능도 잘 볼 거고요. 논술 면접 잘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세대학에 있을 때 논술 면접 이거 다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은 철학자들이 이 지문 뽑는 거 또 동일한 지문이라도 이제 국어 수능에 보면 국어 비문학 지문에 보면은 철학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사고력 이해를 돕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철학은 멘탈 이종 격투기다.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이종 격투기가 뭡니까? 규칙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규칙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최소한의 규칙은 있죠. 그렇지만 가급적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을 통해 가지고 막 이거 하면은 두뇌 근육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철학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법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법도 고민해 보시고 나면 수능 문제도 많이 풀릴 거고요. 특히 그 논술 면접할 때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가거든요. 교수님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각 챕터 장 끝날 때마다 그냥 결론만 내시는 게 아니라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끝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생각, 두뇌 근육을 단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일부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까 합니다. 이건 미리 드리지 않은 질문인데 제가 기차를 타고 오다가 이거 한번 다시 꼭 질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께서 비트겐슈타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철학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의 전환을 또 하게 해주셔서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지금 인기학과라고 부르는 게 뭐 경영학이나 네. 법학, 네. 의학 네.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경영적인 문제, 네. 법률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학문들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네.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그걸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보다 층위가 하나 더 위고요. 네.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층이 올라가면 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실에 있는 문제, 아직 문제되고 있지 않지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예. 예를 들면 요즘도 주식들 많이 하시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몇만 전자가 몇만 전자 된다고 할 때도 이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네. 최상위층 거기에 올라가면 문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제야. 근데 시각을 달리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투명한 유리병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가 병을 탈출하려고 한쪽으로 가서 탕하게 부딪혔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만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가서 부딪혀. 그럴 때마다 지금 이제 이 파리의 머릿속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병을 탈출하는가. 네? 얘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 병에 점점 세게 부딪힐 거예요. 네. 이 스피드를 더 내면 어떻게 되나? 자신이 죽죠. 나중에 가면 지가 죽어. 실제로 보면 병 안에 죽는 파리들 많이 봤어. 근데 문제를 해소한다는 건 뭐냐? 방향을 돌려서 위를 쳐다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 일로 나가면 돼. 근데 우리는 혹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지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해소하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고 철학자들이 그런 걸 찌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테네 시민의 등해가 되겠다. 아테네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게을러 빠진 소가 있어. 거기서 등해가 이 파리의 일종입니다. 막 등을 쪼아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깨어있으려면은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음이 두렵죠. 왜 무섭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게 두렵다. 뭐 내가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을 더 못 먹게 되는 게 아쉽다. 뭐 온갖 얘기들 다 해요. 하는데 그게 더 이상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죽음의 극복 방안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거. 이게 문제를 해소시켜 버려요. 이건 회피하거나 말장난이거나 그게 아니라 아니고 진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네요. 그렇죠. 해소가. 그래서 혹시 절에 가시면은 불이 아니 불자에 두이자 현판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번 사찰에 갔을 때 유심히 보십시오. 예.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네. 뭐가 둘이 아니냐?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 깨우침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소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지고 골머리를 하고 뭐 하는데 예. 둘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철학자들이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근데 어려운 거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네. 도움이 된다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데. 그럼요. 또 너무 재밌으시죠? 예. 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본격적으로 2부에서는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